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보통중년 조차장입니다. 노후 준비들 뭐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, 저도 저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의 노후 준비는 뭐 항상 말씀해 왔습니다만, 말해 왔습니다만, 항상 이렇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바닥에 깔려 있고, 빚 없는 내 집이 있고, 현금으로, 이게 뭐 주식이 됐든 뭐 적금이 됐든 안전자산이 됐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좋은 현금으로 3억 2천 있으면 노후 준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영상을 만드는데 자막을 안 넣고 있어요. 왜냐하면 자막을 넣고 뭐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그때 좋은 정보나 또 했던 얘기들 또는 뭐 잘 녹화가 됐는데 편집이 좀 안 좋아서 뭐 버려지는 영상들이 좀 있어서 요즘은 그냥 거의 라이브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뭐 틀린 단어도 있고 뭐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뭐 어버버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서로 이해하고 갑시다. 오늘은 조금 저는 약간 폭락론자에 가까워요. 저는 약간 폭락론을 좀 약간 지지합니다. 지금으로서는. 원래는 이제 폭등론을 지지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같아서는 폭등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사실 폭락으로 거의 이제 기결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지금 2021년도 8월 달인데 주식 같은 것들이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. 뭐 그냥 사실은 더 크게 점프하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 조정 받는 거고 금방 조정 끝나고 다시 이제 폭등하겠지만 그러기에 조금 애매모호한 게 하나 더 추가로 걸려 있어요. 그러니까 무디스라는 회사에서 대한민국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는 기우제를 지내는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모건 스탠리나 뭐 여러 다른 그 신용평가사들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 되게 인지도가 높은 물론 이제 거의 은행이나 다름없는 곳이죠. 뭐 신용평가사라고 해봐야 뭐 은행이지 뭐. 하여튼 그런 좀 저명한 평가사에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, 그러니까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뭐 주된 이유로는 아무래도 국가부채가 좀 좋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이 사실은 기축통화가 아닌데 굉장히 많은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했어요. 그 결과로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 좀 살만해진 거는 맞는데 이제 국가 부채가 엄청 늘어났고 그와 함께 공기업 부채도 늘어나고 또 개인 부채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부채 규모들이 다 GDP의 100%를 다 상회하고 있어요. 뭐 일본은 GDP 200%지 않냐, 뭐 미국은 뭐 GDP 뭐 몇 %지 않냐. 그거는 아니 세계 1, 2, 3위국하고 뭐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. 우리나라 돈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돈은 그냥 신흥국 신흥국 통화에 들어갑니다. 뭐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도 대한민국 원화로 결제하려고 하지 않죠. 기축통화는 아닌 거예요. 선진국 또는 기축통화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현재 한 4개가 되죠. 옛날에 한 3개였는데 지금 한 4개가 됐습니다. 달러, 부동의 1위, 그 다음에 유로화, 그 다음에 최근 치고 올라온 위안화, 그 다음에 항상 달러와 같이 경쟁하고 있는 엔화. 뭐 이런 애들이 뭐 사실 아닌 이상 대한민국 원화는 대한민국의 어떤 입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. 신흥국이다. 아직은 선진국처럼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선진국은 아니다.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좀 뭔가 불확실한 신흥국 통화 이런 통화를 가지고 많이 뿌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공기업 부채 늘어나고 개인 부채 늘어나고 부동산 막 미쳤듯이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노령화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 둘을 가지고 있는데
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. 아유, 어떻게 키워요? 아이 하나만 키우는 게 정말 저도 요즘 같아서 부럽습니다. 애 둘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. 뭐 근데 애 셋을 낳아서 키운다, 이거 진짜 상줘야 돼요. 근데 얼마나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우리나라에서 3명씩이나 낳아서 키우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. 많이 없습니다. 하나 아니면 뭐 둘, 요게 보통 이제 현재 케이스죠. 근데 하나나 둘 낳아서는, 또는 아예 안 낳는 딩크족도 늘어나고 있고, 아예 이제 뭐 다 포기한 이제 이 포기 세대들이니까 아예 결혼조차 안 해버리니까 저출산의 노령화가 이 막대한 부채와 이 뭐라고 할까 이 경제를 돌리기가 좀 버겁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기준금리 올린다 만다 막 그러고 있는, 만지작 하고 있는데, 사실은 뭐 부채 관리도 중요한데 한국은행에서 더 신경 쓰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신용 등급인 것 같아요. 이 부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악상황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는데,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,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0%라 할지라도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금리가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요. 지금 보면 은행에서 분명 기준금리는 거의 0%에 가까운 0.5%인데 0.75인가 0.5%인가 그런데 왜 내 대출의 이자는 4%가 넘을까? 왜 넘을까요? 시장금리가 겁나게 높아서 그렇습니다. 지금도 시장금리가 한 2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신용등급이 더 떨어져 버리면 이 시장금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. 특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뭔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, 또 뭔가 달러로 뭔가 결제해서 사오고 팔고 해야 되는 상황이면 국가 신용등급은 더더욱 중요해요. 등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국채가 늘어나고 어떤 무역 거래할 때 자꾸 불이익이 발생을 하죠. 차관을 빌려올 때도 신용 등급이 이제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자가 천차만별입니다. 결국은 이제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준 금리를 올리려 한다는 거죠. 뭐 부동산이 어쩌네, 뭐 자산 자체가 어쩌네. 한국은행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은행이에요. 한국은행은 그냥 기본적으로 무능한 은행이거든요.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정말 무능한 은행이에요. 근데 한국은행이 정말 신경 쓰는 건 뭐냐? 이제 이 대외 의존도를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이 국가 신용이 떨어지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관리를 할 것 같아요. 저라면. 근데 진짜 그러고 있죠. 경기가 별로 좋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나 자산 규모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뭘까요? 지금 한국의 신용등급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럴 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좀 가급적이면 빨리 좀 부채를 좀 상환하시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.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제가 한 3-4년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고, 저도 한 작년서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긴 한데, 부채 관리를 좀 신경 쓰실 때가 되셨어요. 해야 돼요. 부채 관리 해야 됩니다. 대출을 좀 빨리 상환 좀 하고, 주식으로도 돈들 많이 버셨으면 수익금으로 이제 좀 부채도 좀 맛있는 거 사 먹지 말고, 빚값 있으면 빨리 갚아 나가고, 월 100만원씩 갚아내다가, 사실 기준금리 1% 정도 올라봐야 그냥 100만원 내던 사람이 1억 빌렸을 때, 예를 들어서 1억 빌렸는데 2억 빌렸는데 월 100만원 내고 있다. 근데 이제 한 1% 정도 금리가 올라가면 1%대 되면 해봐야 5만원 더 내면 돼요. 그러니까 105만원 정도 더 내면 되는 거예요. 별로 그렇게 110만원 정도
더 내는 건가? 뭐 10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죠. 그러니까 별 상관은 없어요. 별 상관은 없는 건데 대한민국에 사실 월 200씩 300씩 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이자와 원금으로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외환위기 때 휘청거렸던 가구수만큼 꽤 많은 가구수들, 특히 30대 20대 30대 40대 이 최고 소비 나이 계층대에서 아파트를 오지게 사다 보니 나는 아파트 사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아파트를 오지게 샀다 보니 대출이 기본적으로 한 2억씩은 깔려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월 내는 이자가 꽤 큽니다. 꽤 크신 분들 꽤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이제 슬슬 정리하실 때 됐어요. 왜냐하면 물론 워스트 케이스입니다.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안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아요. 왜냐하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런 신용평가사에서는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. 뭐 진짜 IMF 때처럼 야 이번 달 결제 못하겠어 이러면은 진짜 등급이 빡 깎여가지고 막 대출 이자가 막 20%까지 솟구쳐 오르지만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요. 이제 지금 아무리 무능해도 그 정도는 아니죠. 그러다 보니 지금 제 생각에는 정말 멍청한 짓 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한 2번 정도 올려주고 이러면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다. 하지만 혹시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. 한국이 너무 다 고평가돼서 살 게 없어 떨어뜨려야 돼 라고 맘먹고 이렇게 등급 떨어뜨리면은 모를까. 그거 아닌다며야 멀쩡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하지만 if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자산을 정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그 레버리지를 좀 최선을 다해서 1, 2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까놓으라는 거죠. 자산이야. 부동산은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한 채 가지고 있으신 거면 그냥 살다가 퇴직하고 그때 정리해도 돼요. 안 떨어져요. 떨어져도 한 10년에 한 번씩 사이클 좋게 나와요. 그때 팔면 됩니다. 이자만 낼 수 있다 그러면. 어쨌든 지금은 좀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쓰고 싶은 거 쓰지 말고 차 바꿀 거면 한 1, 2년 더 기다렸다가 최대한 차값만큼이라도 지금 이 대출을 갚아놓고 그리고 좀 스탠바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지금 자산 정리할 필요는 없는 단계예요. 자산 정리까지 하는 단계가 되는 거는 어느 단계냐면 사실 이제 그 국가 신용등급이 이제 진짜 강등이 돼버리거나 이럴 때 재빠르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 자산의 어떤 금융자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동산 자산이나 주식 위험 자산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결코 연착륙이란 없어요. 떨어지면 한 방에 꼬꾸라져 버려요. 그리고 올라가면 또 한 방에 폭등하고 약간 이런 특성이 있어서 한 번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할 때 팔면 사실은 이제 안 팔리게 되죠.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자처신들 하시기 바랍니다.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3, 40대니까 3, 4, 50대잖아요. 잘 해야죠. 그건 알아서 잘 하는 겁니다. 그래도 존버는 이긴다. 이번 탈레반 보세요. 탈레반 애들 한 20년간 존버하니까 미국 철수하고 바로 그냥 나라 세우잖아요. 존버가 약입니다. 존버가 답이에요. 어쨌든 지금은 좀 자산을 좀 관리를 할 때다. 등급이 낮아지고 이자가 급격하게 만약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의
이제 이 금리는 정말 순식간에 올라가요. 그것도 이거 보통 우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% 이상 못 넘어갈 거다, 1.5% 이상 못 올릴 거다가 사실 정론이잖아요. 그게 정론입니다. 1.5% 이상 못 올릴 거다가 정론이에요 지금 현재. 근데 만약에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무역이 어려워지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지금 기준금리도 그때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려야 되고, 시장금리는 이미 무지막지해져 있을 거예요. 네, 그런 걸 좀 대비해서 뭐 보통 이제 집 사실 때 이제 그 변동성 금리들 다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. 고정금리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니면 이자가 굉장히 비싸거나. 이런 유동성에 뭔가 발작을 일으킬 때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완충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 지금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대한민국 부동산이란다. 대한민국 보통중년 조부장이었습니다. 주차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